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해방전후사는 순서를 묻는 문제를 주로 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정확히 좁혀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고 매우 어려우니까 아마 오늘 수업 끝난 후에 좀 철저한 복습이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어서 좀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정부가 수립되려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이게 46년 3월부터 5월까지 개최가 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양측 군사 대표가 만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소 공동위원회는 뭐 하는 기구라고 했어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뭐 하는 기구라고 했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기구예요.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 기구, 이게 미소 공동위원회죠. 미소 공동위원회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라고요.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뭐 하는 기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하라고. 흐름으로 이해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는 뭐 하는 기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 기구예요. 이렇게 딱 정확히 얘기를 하시라고. 회의 기구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미국과 소련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대립을 해요. 근데 대립의 이유는 간단해요.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고자 했겠죠. 그럼 소련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들어서는 정부가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되려면 누가 우세해야 돼요? 좌익들이 우세해야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익 진영이 우세해야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수립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립의 이유는 다른 거 없고 미소 양국이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항이 있는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자마자 이 키가, 주도권이 소련에게 탁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소련이 이래서 좌익들한테 지령을 내린 건데,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찬탁을 하는 세력이 어디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논리적으로 가볼게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왜 하는 거예요? 정부 수립하려고요? 근데 그 수립된 정부는 뭐를 받는 정부인데요? 근데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신탁 통치를 아예 반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빼고 정부를 세워야죠. 그게 소련의 논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련이 갖게 된 거죠? 좌익들만 찬탁하면서. 그럼 소련이 왜 좌익들한테 반탁을 찬탁으로 바꾸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죠? 이해돼요?
처음에 좌익도 찬탁 반탁이었다며요. 근데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바꾼 거라며요. 그럼 왜 소련이 지령을 내렸는지 이해가 돼요? 아니 영국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만났어요 소련이. 반갑다 미국. 야 빨리 회의해. 야 근데 그 얘기 들었어? 신탁 통치 반대하는 새끼들이 있대. 빨리 그 새끼들 빼고 정부 세우자. 이게 소련의 얘기지 않겠어? 그럼 미국은 잠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안 그러면 완전히 뭐 빨간 맛 그쵸? 레드벨벳 때? 정리해보면 정부를 수립하는데 찬탁으로만 정부를 수립하자고 했을 거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럼 얘네들은 반탁으로만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코너에 몰린 거야 미국이. 반탁으로만 정부를 세운다는 게 말이 돼? 신탁통치 정부인데? 그러니까 이 미국이 했던 얘기가 되게 웃기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필요하다. 일단 정부를 수립하는데 반탁 세력이라고 제외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찬반탁 모든 세력으로 정부를 세우자. 그럼 이게 결국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돼요? 표정이 이상하신 것 같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렬돼요. 뭐 얘기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렬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걸 결렬로 하지 않고 휴회라고 해요. 용어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차가 안 열렸으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러면 되는데 2차가 열리니까 휴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렬이 되니까 어이씨 정부는 언제 세우는 거야. 정부를. 그러니까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급한데 그래서 이게 결렬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밑에다 쓰셔야 돼요. 이승만이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연설을 하다가 그렇다면 남한에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우자 일단. 씨발 급해 죽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이승만이가. 밑에다 쓰시면 돼요. 이승만의 이제 정읍 발언이 나오죠. 월수 잘 보세요. 이게 언제 끝나요? 5월에 끝나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언제 나와요? 6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읍 발언은 뭐냐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면 빨리. 근데 남한에서 정부를 수립하면 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찬반탁 모든 세력으로 하면 되는데 남한에는 좌익 진영이 힘이 없잖아. 남한에는 좌익 진영의 힘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남한에 들어서는 정부는 우익 정부 거 아니에요? 그걸 원했던 거죠. 왜냐면 이승만이 딱 보니까 이게 실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빨리 수립하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1차적으로 이승만이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 뭐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승만이 이제 이것 때문에도 욕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이가 이런 주장을 한 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셔야 돼. 이 정읍반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어. 38선은 그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북한에서 소련 군정이라고 해야죠.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때 북한에서 상황이 어떠냐면 46년 2월이 되면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46년 2월이거든요.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수상은 김일성이에요. 누구라고요? 김일성이가 수상이 됐는데 이 김일성이가 46년 3월에 토지 개혁을 단행해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다 나눠줘 버려요.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 그냥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쫙 나눠줬다고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농민들은 오빠 하고 난리 났겠지. 그렇죠? 막 팬클럽 만들어지고 뭐 이념이고 뭐고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아주 강력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아주 강력한 원자폭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환장을 하는 거죠. 일성이 오빠 너무 사랑해요. 정도전도 못 해낸 일을 해내셨군요. 진짜잖아요. 정도전도 막혀서 못했던 일을 기득권 세력에게 맡겨서 못했던 일을 해낸 거 아니에요? 500년 만에 해낸 거죠. 이게 사회주의 개혁이 착수되는데 이 사회주의 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토지 개혁이 있고요. 이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46년 3월에 일어나요. 근데 이 방법이 뭐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무상몰수가 뭐예요? 그냥 뺏는 거예요. 너 땅 있니? 이러면서 예, 그럼 줘. 그럼 뺏는 거야. 그게 무상몰수야. 그 다음에 무상분배예요. 그냥 분배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겠죠. 김일성의 인기가. 그리고 이 이외에도 자 보세요. 중요산업 국유화법 이런 거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녀평등법 이런 거 제정돼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개혁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중요산업 국유화법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선생님, 북한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게 분배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북한이 초기에는 중요산업만 뭐 하는 거야? 국유화하는 거야. 개인의 재산이 인정됐던 나라라고. 이런 것이 언제 깨지냐면 72년에 깨져. 72년에 김일성이가 주석이 되면서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이런 것들이. 알겠어요? 개인이 토지를 갖는 게 가능한 나라라고. 이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북한에서 이런 토지개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남한의 농민들에게도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겠어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해졌겠죠. 그럼 남한의 농민들은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저쪽에서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줘? 왜 3층 학원에서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승만이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싹
사회주의로 싹 빨려갈 것 같은 거야. 김일성의 인기가 하늘을 솟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차단시키려고 했던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토지개혁을 하려면 일단 뭐를 해야 돼? 정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나온 걸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도 설명을 안 해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승만이 혼자 나쁜 새끼가 아니야. 제일 나쁜 새끼는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거 확실해야 돼. 우리나라 분단의 책임은 김일성이한테 80%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 새끼가 이걸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라니까. 지가 뭔데 이걸 하냔 말이야. 지가 뭔데 토지개혁을 해요. 이게 정부예요? 아니 정부도 안 세워놓고 이걸 하면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정부가 뭘 해? 정부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친일파 청산하고 토지개혁하는 건데 그걸 미리 해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것도 지 인기를 위해서. 실제로 김일성이는 이거 한 방으로 완전히 정치적 입지가 다져져요. 이때 김일성 나이가 34이에요. 토지개혁할 때. 다들 정치인들이 까무라치겠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물론 이승만이의 이 정읍 발언은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승만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남 선생 정읍 발언이 최선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남한의 정치 지도자로서 급속한 좌경화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이승만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보여져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결과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승만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북한으로 확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막은 거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 걸 떠나서 그걸 막아줬다는 것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화돼서 공산권 국가가 됐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이게 역사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이렇게 보면 이런데 또 저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승만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승만 욕을 그렇게 하는데 이승만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래서 어렵다고. 세상 사는 게, 역사도 배우는 게 어렵고.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좌우 분열 양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커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 딱 하니까 여기에 야호! 이러면서 확 지원해 준 애들이 있어. 한국민주당이겠지. 이거 완전 막혀 있었는데 이거 탁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열어진 거야. 그렇지. 남한에서만 정부를 세우면 자기는 살 수 있어. 빨갱이 새끼들만 없으면. 자기 재산 지켜가면서. 재산이 많아. 많이 있어. 재산이 많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재산들을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남 줄 수도 없고 국가가 가져간다니 그건 안 돼. 내 새끼한테 줘야지. 이런 사람들, 그죠? 내 새끼한테 줘야지. 그걸 왜 국가가 가져가? 내 재산인데 내가 힘들게 일본 놈 똥구멍 긁어가면서 번 돈인데 그걸 내가 왜 뺏겨? 한국민주당의 적극적 지지가. 적극적 지지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급속하게 뭐가 돼요? 이 주장 하나가 급속하게 뭐를 만들겠어요? 정치 세력을 만들겠죠. 확 하면서 정치 세력화되는 거야. 좋다. 남한만이라도 하자. 정치 세력화되는 거야. 이때 이제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였어? 좌우합작이겠지. 좌우합작이 얼마나 놀랬겠어.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공들여서 이렇게 조선 건국동맹서부터
좌우 합작을 하려고 그렇게 온 열정을 다 바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숨김없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일명 여운형위원회라고 하죠.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돼요. 월 좀 잘 보세요. 월 좀.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이 중심이 됐고요. 이게 중도 좌파라고 그랬죠. 중도 좌익.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김규식이 중심이 돼요. 중도 우익이죠. 김규식은 어떤 사람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이었어요. 그렇죠? 해방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누구예요? 김규식이죠? 왜 그래요? 무섭게. 44년 5차 개헌, 주석 부주석 체제,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그렇죠? 중도. 그리고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특징적인 것은 미 군정의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뭐랑 비교해서 잘 나오냐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랑 두 개를 비교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죠.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하고 누구였어요? 안재홍인데 이건 여운형하고 김규식이에요. 표정 봐봐.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디? 건주는 여운형과 안재홍이고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과 김규식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격이 완전 다른 기구죠. 그리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좌우합작위원회는 시간이 달라요.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승만의 정읍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미 군정의 지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지원은 나중에 철회돼요. 미 군정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초기 지원이 있었어. 후에 철회가 돼요. 근데 이 초기 지원이 있었던 이유를 여기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미 군정은 왜 좌우합작위원회를 초기에 지원해 줬을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생각만 딱 떨어지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럼 잘 안 까먹어 나중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좌우합작해서 정부 세우자는 게. 그러니까 이걸 지원을 해줘야지 얘네들은. 근데 나중에 후에 왜 철회가 됐느냐? 잘 보세요. 미국에서 이제 전략회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할 때마다 화가 하도 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전략회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에 단독 정부가 들었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가, 통일 정부가 들었으면 이후에 이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국과 소련을 마주하고 있지. 이러면 미국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 이걸 지켜내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계산을 해볼 때 나눠지는 게 나쁘지 않아.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과 소련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누굴 상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상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낫지, 전략적으로.
이게 낫지 않아?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중국과 소련을 이렇게 견제하는 것보다는 완충지대를 두고 이걸 상대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게 이승만의 생각과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누굴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없어. 알겠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은 자국에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자국에 도움될까?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쪽이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야 그냥. 응?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어. 그건 사실이에요. 주한미군도 주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미국에 오히려 손해가 나는 계산상 손해가 딱 나기 시작하면 그럼 미국은 우리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초기 앞에 이 초기라는 말도 나중에 철회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왜 초기엔 지원했을까 철회했을까 지원했다가 철회했을까 그러면 그건 이해관계가 바뀐 거야 계산상.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쪽을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그렇게 바꾸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얘네들이.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볼게요. 이거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건준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하고 좌우합작위원회하고 비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미군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면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왜냐면 건주는 미국의 지원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건주는 미국이 아예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들어와서도 조선인민공화국이니까. 그럼 이제 화살표 좀 칠게요. 이렇게 해서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좌우합작 7원칙을 보면 이게 아까 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있죠? 뭐라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첫 번째, 좌우 연합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이게 좌우합작 7원칙의 1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좌우합작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1조항은. 좌우 연합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요게 1이에요. 좌우 연합을 통한 뭐 수립? 그 다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토지개혁 착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 수립 이후에. 그럼 정부 수립 후에 토지개혁 착수하겠다는 것은 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김일성한테 보내는 경고 메시지죠. 여운형이가. 너 자꾸 지랄할래?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법적인 게 없다니까. 이게 뭔데 지가 하냐고. 그게 중요한 거야. 얘가 뭔데 얘가 김일성이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여운형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 그리고 또 이거에 반응한 이승만이도 황당한 거고. 여운형 입장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정부 수립 후 토지개혁하겠다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요. 김일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있지만 남한의 농민들에게도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부 수립 후에 바로 뭐 할 거니까 토지 개혁할 거니까 동요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운형이가. 정부 수립 후
토지개혁 착수하겠다. 그 다음에 쓰세요. 빠르게 친일파 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뭐 때문에 나온 건지 아십니까? 이승만과 이런 상황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화합작위원회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한 거예요. 빨리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주겠다고 하던 뭐를 해라. 정부를 빨리 수립해줘라. 그래야 빨리 우리가 이걸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딱 그 시점에서 딱 할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미소공동위원회에 속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게 자화합작 7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에다 또 쓰세요. 밑에다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화살표 밑으로 내리고 여기까지 이제 쓰시고 요거 묶고 요거 묶어 놓고 밑에다 쓰세요. 화살표 치고. 자, 이제 양상이 좀 바뀌어요. 47년 3월이 되면 미 군정에서 좌우합작위원회의 지원을 철회해요. 왜 지원을 철회한다고 그랬죠? 이승만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이쪽으로. 한국민주당. 뭐 얘네들도 괜찮고 애들 스타일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괜찮고 얘들 얘는 뭐 원래부터 알고 있던 애고. 미 군정의 지원 철회가 일어나요. 그리고 47년 7월에 여운형이는 암살됩니다.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2명이 연쇄적으로 암살되는데 여운형이가 암살되고 한 2년 있다가 6월에 김구가 암살돼요. 근데 이 암살되는 시점을 보면 다 좌우합작하다가 암살돼요. 그러면 좌우합작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암살시켰다고 봐야죠. 근데 여운형이는 한지근이라는 청년에게 암살되고 김구는 안두희라는 사람에게 암살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지근, 안두희 이런 사람들은 그런 민족 지도자를 암살시킬 만한 어떠한 명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도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지근이나 안두희는 여운형이나 김구를 죽여서 본인이 얻는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대가가 없어요. 그럼 왜 죽였겠어요? 배후에 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후에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승만은 그럴 사이즈가 안 돼요. 이승만은 대통령만 시켜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승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승만은 그런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런 머리가. 그냥 본인은 이게 대통령만 주면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승만을 몰라서 그래요. 이승만이의 꿈이 뭔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그 사람을 국부로 앉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국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그 미 군정 자료 있죠. 지금도 그 미국의 그 펜타곤에 가면 미 군정 자료들이 있는데 1급 비밀로 묶여 있거든요. 그거 열람해달라고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자료가 남아 있을 테니까. 여운형과 김구 암살에 대한 자료들이 지우지 못한 자료들이 있겠죠. 그때는 다 수기로 쓰는 거니까. 여운형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바꾸면 뭐 암살이에요? 좌우합작이 암살됐으면 분단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 죽으면서 분단된 거예요. 방법이 없죠.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 미 군정의 이 이중 플레이를 또 보는 상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미 군정의 이중 플레이인데 미 군정이 여기에 초기 지원할 때도 여운형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김규식 쪽에 지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규식과 접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 군정의 지원은 김규식에게 집중된 경향이 있다. 왜 그랬는지는 저걸 보면 알아요. 알겠어요? 중도 좌파, 중도 우파니까. 아무래도 여운형이는 껄끄럽죠. 미국의 입장에서 상대하기가. 이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규식과 접촉인데 이 김규식이 미 군정의 지원으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남조선 뭐? 과도 입법의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이 필요하죠. 법. 그걸 만드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 합작도 괜찮고 법을 만들어서 남한에서만 먼저 정부를 출범시켜도 상관없고 일단 미리 법은 만들어 놓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건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김규식도 보통 어렵지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알겠습니까? 김규식도 보통 어렵지 않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김규식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이쪽에. 그럼 여운형 암살되고 나면 좌우합작위원회는 해체됐겠죠? 이 해체되고 나서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없어지고 나서 좌우합작위원회에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규식이 민족자주연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있었잖아요. 여운형 김규식이. 여운형 죽었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됐던 좌우합작위원회는 깨지겠죠. 그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규식은 이 이름을 민족자주연맹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좌우합작위원회의 후신이 뭐예요? 민족자주연맹이 되는 거죠. 민족자주연맹 창설. 요게. 그러면 지금 갑자기 김규식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김규식과 관련된 단체 3개만 대보세요. 아니 지금 여기서 그 전에 하지 말고 자합자위원회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와 벌써 이게 3개네. 다음 중 김규식과 관련 없는 단체는 문제 바로 만들어지네. 하나 아무거나 껴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겠는데? 그렇죠? 다음 다시 한번 김규식과 관련돼 있는 단체는 좌합작위원회, 남조선 과도입법원, 민족자주연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넣으면 이게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네. 왜냐면 분명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좌합작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김규식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 안재홍이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김규식 문제가 잘 틀리기 때문에. 지금 표정이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좀 죄송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돼요. 몇 년? 몇 년? 미소 공동회가 열려요. 열리자마자 결렬돼요. 결렬.
이 결렬의 이유는 잘 보세요. 1차 때와 동일해요. 한 채 양보도 없는 거예요. 뭐와 동일하다? 1차와 동일하다. 결렬 이유는. 그리고 여기에 좀 플러스 좀 써놓을 게 있는데, 그럼 1차와 동일하다는 것은 서로 양보가 없다는 것은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양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이제 불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요. 47년 3월에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미소 냉전 체제를 완전히 격화시키는 성명서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완전히 담을 쌓겠다, 뭐 이런 선언문이거든요. 이게 영향을 준 건데, 이 트루먼 독트린은 미소 냉전 체제를 격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돌려보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보세요. 얼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 체제가 격화되면서 한반도에는 도저히 통일 정부가 들어설 수 없었다. 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세우고 말고는 누가 결정하는 문제였던 거야? 미국과 소련이. 왜냐하면 냉전체제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들어서는 정부가 어떤 정부길 바라겠어?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되길 바라겠지.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던 거야. 결국 이렇게 해서 분단된 거야. 뭐 분단이 뭐 엄청난 것 때문에 분단된지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가위바위보가 안 된 거야. 결국 이게 이제 결렬되었어. 이 이후에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 이관하고자 이제 소련에게 제안을 해요. 어차피 이제 결렬됐으니까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반도에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 정부를 못 세운 거니까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자. 근데 소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지. 유엔으로 넘어가면 미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국제연합이야, 미국연합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또? 뭐 하면 안 돼. 이미 다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한반도 문제는 이제 정부 수립과 관련된 문제겠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할 것을 제안해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할 것을 제안을 하죠. 소련에게. 당연히 소련은 거부를 해요. 안 된다. 원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해서 해결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미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소련이 잡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찬탁으로만 정부를 세우는 게 맞는 거야, 어찌 보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니, 들어서는 정부가 신탁 통치 받아야 되는데 반탁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소련은 이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소련이 거부를 하니까 유엔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미국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나라가 아닌 거 알죠? 유엔으로 이관된 거야. 그래서 이제 유엔으로 이관되고 나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거야. 뭐가? 유엔 총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 거야. 월 확인하고요. 그럼 유엔 총회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네. 유엔 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됐는지. 잘 보세요. 이것도 간단해. 선거하라는 거예요. 선거.
소련군하고 미군하고 다 나가고 자율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우리 민족이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출범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없이, 신탁통치 없이 그냥 바로 즉각 정부 수립해서 가라, 이렇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딱 첨가가 되거든요. MSG가.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북한 인구 비례로 총선거를 실시하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를 뭐로 하는 거야? 인구 비례로. 그럼 인구 비례로 하면 남한의 인구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럼 남한 진영에서는 지금 좌익들이 다 거의 탄압을 받아서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좌익 진영이 우세하고 여기는 우익 진영이 우세한데 여기 인구가 훨씬 많아. 그럼 예를 들어서 200명을 뽑아. 그럼 남한에서 인구 비례로 뽑으면 남한에서 한 130명 뽑고 여기 70명 뽑는 건데, 이러면 유리하지. 미국이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원래부터 주장하고 있던 찬반탄 모든 세력을 정부 수립하게 되는 거고, 더 앞서게 우익 진영의 숫자가 월등히 많아지는 거니까. 역시 유엔은 남북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왜 써주냐면, 이걸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미국한테 유리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실제로 하면. 남북한,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원래 인구 비례로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시골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막 군 3개가 합쳐져서 국회의원 하나 뽑아요. 인구가 없어서.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 막 이러죠. 남북한 인구 비례로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또 이것도, 여기도 이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총선거와 여기서 얘기하는 총선거는 총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뽑는 선거는 대선이고 여긴 총선하라는 거예요. 지금 총선. 총선거가 아니고, 알겠어요? 나중에 보면 남한 단독 총선거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 왜 단독인데 총선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또. 그리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선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다 총괄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기구거든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니까 이 선거를 주관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에 민주적 선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한 거예요. 그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선거 진행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48년 1월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을 한 거예요. 선거를 하려고, 진행시키려고. 지금 흐름 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안 돼요.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을 했는데 소련은 입국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소련은 북한 쪽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는 선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소련은 당연히 처음부터 유엔에서 결정되는 상황에는 동의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소련은 처음부터 거부했잖아요. 소련의
입북 거부.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부랴부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유엔 소총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70여 개국이 열린 거고 이건 16개국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죠. 유엔 소총회가 열려요. 유엔 총회와 유엔 소총회는 달라요. 알겠죠?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이 어딘데요? 그럼 이게 남한 총선거가 결정된 거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이 기정사실화돼 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 말? 남북 분단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 소총회에 대한 반발로 김구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김구 선생님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반포를 하고, 읍고라고 하는 것은 울면서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한다? 읍고라는 것은 울면서,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이게 48년 2월 유엔 소총회 이후에요. 내용인 즉슨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예요. 뭐를 베고 쓰러질지언정?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 단독 정부, 단독 선거를 하는 데는 나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남한 단독 총선거 반대예요. 이거를 이렇게 써봅시다. 약식으로 단선 단정 반대. 약식으로 쓰거든요. 단선은 뭐예요? 남한 단독 선거. 그 다음에 단정은 뭐예요? 단독 정부. 이건 반대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은 단선 단정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 자체가.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수험생들을 속이기 위해서, 시간을 물어보기 위해서, 집중. 시간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가 자료에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줘요. 사료를 줄 때 가 자료에다 뭘 줘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주고, 나 자료에다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줘요.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내용을 읽어보면 가 때문에 나가 발표되었다 이렇게 선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를 읽어보면 단독 정부 수립하자는 거고, 나는 단독 정부 안 된다는 거니까 가 때문에 나가 나왔다 그러면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은 이게 원인이에요. 알겠어요? 유엔 소총회 사료가 나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한 거지, 이승만이가 정읍 발언을 해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틀리기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해볼게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나온 건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좌우합작 7원칙이 사료로 나와야지. 그러면 가 때문에 나가 발표되었다 이러면 딱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정확히 구분해 놓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나타났던 상황과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나타났던 상황을 정확히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란 얘기예요. 그게 뭉뚱그려져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 즉 이승만의 정읍바람과 좌우합작위원회,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유엔 총회, 유엔 소총회,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정말 많이 발려요. 사료에서 발린다는 게 이거거든요. 가에다 이승만의 정읍바람 놓고 나에다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주면 가 때문에 나가 발표되었다 그러면 거의 다 속아요. 이건 사료의 문맥 상황을 분석하면서 속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이게 왜 나왔는지, 뭐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감히 일개 학원 강사가 백범에 대한 것을 의심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안타까운 거는 왜 백범은 이때 여기다 힘을 실어주지 못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이때 김규식이 아니고 여기에 이름이 김구가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거든. 그럼 김구는 여태까지 이때는 뭐 했느냐 이거야. 솔직히 좀 아쉽지만 김구는 관망했었거든. 그리고 저렇게까지 될 줄 몰랐대요. 수습이 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건 민족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수습을 해줘야지. 지금 전 국민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임시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분이 해결을 해줘야지. 근데 김구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게, 김구가 무슨 말을 하면 아무도 듣질 않아. 왜냐면 이게 힘이 없으니까. 미국의 지원을 어떤 외세를 얻어서, 왜냐면 김일성이는 누구를 뒤에 업고 소련을 뒤에 업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승만이는 미국을 뒤에 업고 얘기를 해야 뭔가 강력한 파괴력이 생기는데, 김구는 민족주의니까 이건 홀로 쓰자는 거거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생기는 거야. 누가 지탱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김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건 좀 아쉬운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개 학원 강사로서 백범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김구를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는 거죠. 왜 이러고 있었을까, 김구 선생님은. 좀 이때 좀 띄워주지, 좀 여운형과 함께. 그러면 이 사람보다 이 김규식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 김구가 이름이 들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졌을 텐데 좀 아쉬워요. 김구 선생님의 해방 이후의 행보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야 돼요, 김구가. 그리고 결국 결론만 말씀드리면 김구는 저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암살당하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뭐만 주장하면 저쪽을 인정하자 이러면 씨알 다 죽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 발표되고, 이 김구는 뭐를 추진하자면 남북협상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요? 김일성을 만나러 가죠. 실제로 만나요. 평양에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북협상을 제안하죠. 그리고 실제로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이 추진됩니다. 요게 48년 4월이에요. 그리고 이 남북협상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서 또 역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요 밑에다 쓰세요. 김구, 김규식만 간 게 아니고요.
이때 갈 때 평양에 갔는데 이거 평양 방북하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라고요? 평양 방북한 건데 이때 김구, 김규식 두 명만 가신 게 아니고 남한에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치 세력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가 뭐가 열리냐면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남북한 연석회의가 열려요. 총 200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독 선거, 단독 정부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평양에. 이걸 남북한 지도자 연석회의라고 하고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돌아 앉아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연석회에서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협의문이 만들어져요. 남북한 재정당, 여기서 재는 모든이에요. 재정당 혹은 사회단체가 협의문을 만드는데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 협의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단독 선거를 하는데 단독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 뽑아줘도 그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세워져도 그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협의문이 발표된 거예요. 단선, 단정, 불인정,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협의문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남북한 지도자 연석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사자회담이에요. 무슨 회담? 근데 우리는 보통 사자회담만 남북협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수험생들이. 4명이서 만나서 회담한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남한의 김구, 김규식 이 4명이 만나서 한 거를 남북협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남북협상은 4명이 만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해요. 200여 명의 남한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되고 이거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남북 정치 진짜로 이건 정상들이죠 거의. 그래서 사자회담이 열려요. 근데 꼭 가르쳐 보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것만 알고 있다. 이거는 모르고. 남한을 또 먼저 써야지. 북한을 먼저 썼더니 또 말이 많더라고 또. 아 정말 힘들어서 수업 못하겠습니다 진짜. 북한을 먼저 쓸 수도 있고 남한을 먼저 쓸 수도 있지. 김구, 김규식. 북한은 김일성, 김두봉. 김두봉이 누구지? 이 사람 누구예요? 김원봉 아닌데. 우리 아까 전에 첫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그 건국 준비 활동할 때 조선 독립동맹 있었죠. 조선 독립동맹 대표가 김두봉이야. 그리고 조선 의용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윤세주고. 김두봉. 초대 인민무력부장이 됐던 북한에. 다 김씨네, 그쵸? 신라야, 신라. 뇌물 김씨네, 뇌물. 우리나라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맞는 것 같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렇게까지 해서, 자, 보세요.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요렇게까지 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후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후의 상황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일단 1단락 여기로 이렇게 해놓고 이어서 이제 가볼게요. 이런 과정에서 당구장 표시를 하고 남한 단선, 단정,
반대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남북 협상이에요. 48년 4월에 진행됐던. 그 다음에 제주도 4.3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까지 길게 얘기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제주도 4.3 사건은. 근데 나온 다음에 뭐로만 나오냐면 제주도에 있던 제주도민들이 사회주의와 같이 연합해서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주도 4.3 사건.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많은 이것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 제주도민이 죽어요. 그래서 이건 제주도 지역의 아픔이 서려 있는 역사죠.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도 48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걸로만 써놓으면 돼요. 자 보세요. 5월 10일에 이건 이따가 할 거예요. 5월 10일에 선거가 돼요. 선거가 실시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에 수립되거든요. 근데 수립되고 났는데도 이 제주도 4.3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선거도 안 돼요. 이 선거도 못 한다고 이것 때문에. 선거가 진행도 안 될 정도로 3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는 선거도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선거도 안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제주도를 진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를 진압하려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가서 진압을 해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 내부에 있던 사회주의 군인들이 이 항명을 하면서 제주도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순천과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해서 계속 남한 단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폭동을 펼쳐요. 벌여요. 그걸 이제 나중에 진압을 하는데 그 진압 과정에서 그 폭동을 일으켰던 제주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폭동을 일으켰던 그 군인들이 사회주의 군인들이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숨어서 지리산의 빨치산으로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리산 빨치산들을 잡아서 없애는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 11구 사건인데 이것도 48년에 일어나요. 근데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이 사회주의 군인들이 나중에 뭐가 되고 지리산 빨치산이 돼요. 그리고 이 지리산 빨치산을 잡아내기 위한 법을 만드는데 이게 국가보안법이라고 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뭔지는 들어봤죠? 저처럼 수업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이적행위 이런 거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고 끝낼 거예요. 제주도 4.3 사건.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기본서를 좀 읽어보세요. 이게 왜냐면 내용을 제가 자세히 해드렸더니 내용은 자세한데 시험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교양광자인지 이게 시험용인지 분간이 안 가. 그러니까 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읽어보고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갈게요. 48년 4월이죠. 이때 남북협상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진행돼요. 48년 5월 10일에 남한 단독 총선거가 실시가 돼서 이 총선거 과정에서 제헌국회가 수립돼요. 제헌국회는 무슨 뜻일까요? 이 국회는 뭐를 제정하는 국회죠?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돼요. 이게 1대 국회죠. 원래는 200명이 뽑아져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이 안 돼요.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그래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돼요. 이 선거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몇 명이었는데
200명이 돼. 물론 나중에 200명 2명은 뽑혀요. 다시. 이렇게 되면서 198명이 돼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도 이게 왜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남한 전 지역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러면 X예요. 알겠어요? 제주도는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한 전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예요. 자, 기운 좀 내세요.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그럼 뭐를 제정해요? 헌법을 제정해요. 이게 이제 7월 17일 재헌 헌법이 반포돼요. 그리고 이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에요. 요거는 써놓고요. 나중에 민주주의 발전사 할 때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재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를 절충해서 만든 헌법이에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의 절충.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이 이 안에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헌법학자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거는 어느 나라 정치체제예요? 이건 어느 나라 정치체제예요? 미국이죠. 이건 어느 나라 정치체제예요? 일본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 헌법 만든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 뭐 한 사람들이겠어요? 일제시대 때 공부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일로도 못 가고 일로도 못 가고. 일본과 미국을 적절히 섞어서. 왜냐하면 그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법을 만들기 있어요? 법 만드는데 이렇게 걸린다고? 그것도 초대 재헌헌법을 만드는데? 아유, 또, 역시 제 새끼는 헌법마저도 부정하는구나. 역사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러지 말고 제발 부탁이에요. 힘들어 못하겠어요, 수업을.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야. 응? 아까 전에 김일성 욕하는 거 봤죠? 일부러 그렇게 심하게 욕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7월 17일 재헌헌법이 반포되고, 이 헌법에 의해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해요.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꿈을 이뤘죠. 이승만이. 그 다음에 부통령의 이시영 선생이 이렇게 해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9월 9일이 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수립이 돼요. 이제 분단이죠. 이게 이제 북한의 국명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까 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건 조선인민공화국. 다른 거야. 조심하시. 아유, 또 빨간색으로 쓰면 이게 더 중요하니 또 그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것도 수립되었다. 분단된 거고, 마지막 12월이 되면 유엔에서 한반도의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만 합법정부로 승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이 정한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부는 우리나라만 그렇죠.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건 누구만?
그러니까 우리만 국제법상으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북한은 합법 정부가 아니죠. 물론 그들의 논리로 그렇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얼굴 좀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자, 얼굴 좀 보세요.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후 수업 때는 그럼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 이 출범 초기에 있었던 일들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6.25 전쟁이 발발해요. 그리고 6.25 전쟁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고 해서 또 이승만이가 엄청 똥을 싸거든요. 이제 그 똥 싸는 것도 이제 면밀히 확인을 좀 해보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했어요. 자, 뭐 똥 얘기했으니까 식사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따가 뵙겠습니다.